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지금 올해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금 꽤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Who am I인데, 이런 질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너무 난해하고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대충 접어버리고 살기 바쁘니까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이란 무엇이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조금 했다가 다들 접고 대충 살죠.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평생 가장 중요한 숙제를 안 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이란 뭐냐, 이 질문 제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 했고요. 다만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초중고 때는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사춘기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도 조금씩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삼수를 해가지고 군대를 바로 갔거든요. 군대에 가니까 이제 카투사로 군대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일단은 모든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공식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없었죠. 학생도 아니고, 일단 군대라는 게 이제 좋은 점은 일단 시속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시속 200km로 그냥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그 휴게소에 들르는 느낌. 그래서 뭔가 한숨 돌리고 뭔가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군대에 있는 시간이. 저는 그 군대에 있는 시간을 만 2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갔을 때는 2년 6개월이었으니까 복무기간이 30개월인가 32개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 3년을 그냥 이제 오로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놀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가장 탐구하고 싶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번 탐구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잘 됐네 하면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또 카투사는 또 자유시간이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부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노너대학 중용맹자, 노자 장자 이런 동양 고전도 보고,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이런 것도 보고 이러면서 하여튼 한 3년을 거의 엄청나게 알차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책 보면서 저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적인 밑바탕을 그때 다 쌓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의대에 복학해서 또 쭉 봤죠. 그때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책 쓰는데 참고한 책들이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봤던 책들이 여기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대부터 고민했던 것들을 쭉 한 20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흐름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EFT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건데,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나의 본질은 결국 참나다. 제가 깨달은 건 나의 본질은 참나고, 참나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좋은 방법은 무판단이다. 무판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EFT를 하는 거다. 그게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참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한 것의 이론적인 바탕은 이미 장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자에 다 나와 있고, 그게 이제 무위이 무불이, 요건 노자에 나오는 말이긴 한데 장자에서도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다 된다. 이건 이제 내맡김이라고, 영어로는 내맡김, 서렌더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고 항상 내맡기는 상태로 쭉 무판단의 상태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야 될 대로 순리대로 다 잘 된다. 이게 이제 내맡김의 삶인데, 이런 저의 주장을 장자에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외편에, 장자 외편에 북해약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장자 외편의 북해약장, 뭐 1장 2장 할 때 북해약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 고전의 그 쾌쾌묵은 어떤 그 고리타분한 맛이 안 나게 완전히 현대어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또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에 뭐 몇 년 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참나에 대해서는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J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182쪽에 나옵니다. 소제목이 무판단에 내맡기면 모두 저절로 된다. 뭐 이건데, 내맡기면 모두 저절로 된다. 무판단하게 되면은, 판단 내려놓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맡김의 상태고, 그러면 저절로 된다는데, 그게 장자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가을 장마가 와서 온갖 냇물과 강물이 황하로 밀려든다. 흙탕물이 넘실넘실 흘러넘쳐 강 맞은편의 소가 소인지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에 황하의 신인 하백은 의기양양해져서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계속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 북쪽 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던 방향을 아무리 보아도 끝이 없었다. 하백은 그제야 멍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바다의 신인 북해약을 보고 말했다.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제가 이 하룻강아지입니다. 겨우 하루살이의 식견으로 온갖 잘난 체를 다 하다니 일찍이 예수의 사랑과 석가의 깨달음과 공자의 인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훌륭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길이 대도를 아는 사람의 웃음거리나 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황하의 신, 뭐 하백, 그 다음에 북쪽 바다의 신인 북해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거죠. 하백은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죠. 황하는 우물은 아니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물이나 황하나 결국 똑같은 유형의 한계가 있는 크기가 정해진 어떤 거거든요. 하나가 좀 클 뿐이지 무한한 그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면 다 뭐 그냥 크기가 정해져 있는 조그만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백은 일종의 우물한 개구리하고 같은 거예요. 강 중에서 제일 큰 강이 하백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황하의 신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이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에고 상태죠. 에고의 자만 상태죠. 그러던 이제 하백이
북쪽 바다에 딱 가게 됐다 이거죠. 북쪽 바다는 뭐냐면 무한한 경지, 일종의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맛을 좀 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뭡니까 이제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뭐 내가 강중의 왕인 황하의 신이다 이러면서 잘났다고 막 엄청 뻐기다가 북쪽 바다에 가보니까 뭐 이 바다하고 강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돌변해 가지고 북해의 신인 북해약한테 넙죽 엎드리면서 와 당신이 최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에고의 모습을 이렇게 또 잘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북해약은 바로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를 또 상징하는 거죠. 이 강의 상태는 뭐냐면 강이라는 거는 판단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를 사실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좁은 마음의 상태죠. 그러다가 이 바다라는 한계가 없는 상태에 딱 도달한 거죠. 이건 깨달음의 상태죠. 그리고 이 깨달은 사람의 상징이 바로 바다의 신인 북해약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 또는 에고의 상태를 상징하는 게 이제 바로 이 하백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하백이 북해약한테 아부하면서 야, 당신이 정말 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길이 대도를 아는 사람의 웃음거리나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막 아부를 하니까 이제 북해약이 이제 대답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북해약이 대꾸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우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은 한철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네. 옹졸한 지식인들에게 도를 깨우쳐 줄 수 없는 것은 전문 지식에만 얽매이기 때문이네. 그런데 이제 자네는 강의 테두리를 벗어나 바다를 보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으니 큰 이치를 함께 이야기할 만하겠네. 참 멋지죠? 일종의 칭찬이죠. 너는 자만에 빠져가지고 네가 최고다 이러면서 살다가 야 너의 한계를 벗고서 이제 바다에 와서 바다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서 너의 한계를 깨달았으니까 너도 뭐 그 정도면 대단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 벗어난 거네. 예. 결국은 이제 무지의 자각을 의미한 거죠. 자신이 모르는 영역, 무한한 영역에 도전해 봄으로써 자신의 한계가 깨지고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건데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무지를 알라. 그러면서 이제 북해약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물 가운데 바다보다 큰 것은 없네. 바다는 온갖 강물이 언제 쏟아져 들어와도 넘칠 줄 모르고 태양이 끊임없이 졸여도 마를 줄 모르네. 또 봄, 가을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장마나 가뭄도 모르니 강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지도 않네. 형상적으로는 더 큰 하늘과 땅 사이에 있을 뿐이며 무형적으로는 동일한 음양의 기운을 받았을 뿐이네. 조약돌 한 개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거대한 히말라야 산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항상 무한한 것에 나를 비추어 보니 어찌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게 참 명언이죠. 멋집니다. 에고는 항상 자만하거나 좌절합니다. 에고는 자기보다 작은 걸 보면서 야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에고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상태잖아요. 판단하는 마음의 주체고 판단에 가장 많이 판단하는 게 비교죠. 예를 들면 좀 전에 하백은 내가 강중에서 제일 크니까 이제 내가 최고다 이거죠. 이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 얽매이는 게 에고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자기보다 작게 보이면 내가 최고다 이러고 자기보다 큰 상대를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좌절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항상 무한의 경지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죠. 무한의 경지에서 보면 뭐 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똑같은 동일한 것들이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좌절도 없고 자만도 없죠. 그걸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죠. 에고가 이제 자만하는, 에고가 비교하는 가장 큰 형식 중에 하나가 크기 비교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보면은 누가 덩치가 크니, 뭐 누가 덩치가 작니, 뭐 키가 크니 작니, 이거 기본적 형상의 크기를 비교한 거잖아요. 이게 에고의 기본적인 에고의 마음이에요. 여자들은 주로 뭐 이거죠. 누가 예쁘냐, 네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뭐 외모, 크기. 이게 참 에고가 제일 많이 하는 비교 형식이고, 이 비교에 얽매여서 다들 비참하게 살죠. 예. 근데 깨달은 이는 이런 형상적인 비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죠. 예, 그 얘기가 뒤에 이어지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죠. 더 나아가서 지구는 또 은하계의 한 별에 불과하니 소라 하나가 큰 연못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중국도 천하의 한 조각에 불과하니 크다 한들 창고 속의 벽살 하늘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일컬어 만물이라고 하는데, 인류는 만물 중에 하나이며 만물은 그 중에 또 하나일 뿐일세. 그러니 만물 중에 개인이란 큰 말의 많은 털 중에 한 오라기 정도일 뿐이네. 인간의 역사도 양심적 지식인의 고뇌도 영웅 호걸들의 업적도 결국은 모두 인간 세상의 조그만 일에 지나지 않는다네. 예수의 사랑이니 석가의 깨달음이니 공자의 인이니 하지만 자네가 스스로 자부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요거는 이제 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주는 무한하고 이 우리의 인간 세상 그 무한한 우주와 비교하면 정말 티끌만한 크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들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그 티끌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은 이 거대한 우주와 비교하면 그냥 티끌일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티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뭐가 그렇게 뭐 안절부절할 게 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뭐 애들 보면 뭐 쉽게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애들 보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막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들 싸운 거 보면 어떻습니까? 지들 심각한데 보는 어른들은 웃기죠. 지들끼리 뭐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뭐 왜 내 어제 나하고 놀다가 오늘은 딴 애하고 노냐면서 배신했다면서 뭐 이런 애들 보면 귀엽죠. 자, 그럼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하여튼 정치 얘기 나오면 다들 목에 핏대 올리면서 핏줄 터지도록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아이들 일처럼 별것 아닐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인간은 항상 심각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한 얘기가 있는데, 통찰을 얻고 싶으면 내 일을 남의 일로 한번 보라,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 잘 키우고 싶으면 한 번씩 우리 애를 남의 애로 한번 보라,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인간중심주의. 그걸 이제 장자가 비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인이 예수님을 그리면 백인으로 그려요. 흑인이 예수님을 그리면 흑인으로 그릴 거예요. 백인인지 흑인인지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심각해집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천동설이죠. 옛날에 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천동설이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의미하는데, 이 우주에 사실 중심이 없죠.
왜냐, 이 무한한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우주의 중심이 있고 그게 나다라는 이 유치한 생각을 항상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죠. 그거 이제 이 부캐약이 바로 깨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 만물 중에 개인이란 큰 말의 많은 털 중에 한 오라기 정도일 뿐이네. 인간의 역사도 양심적 지식인의 고뇌도 영웅 호걸들의 업적도 결국은 모두 인간 세상의 조그만 일에 지나지 않는다네. 예수의 사랑이니 석가의 깨달음이니 공자의 인이니 하지만 자네가 스스로 자부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막 칭송하고 뭐 그렇게 막 떠받드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이 조그만 세상의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만들어내는 아주 유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 부캐약이 바로 전곡을 찔러서 콱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쭉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걸 보면은 일단은 우리 에고는 항상 크고 작은 거, 자기보다 크면 쫄고 자기보다 작으면 자만하고 요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그런 우리의 에고가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얼마나 이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만하고 또 쫄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는지 그거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 중심주의,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 허무맹랑한 인간 중심주의, 이에 대해서 이제 부캐약이 비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니까 재밌죠. 이 장자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인 판단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우리 에고가 많이 저지르는 그 판단의 실수들을 잘 콕콕 집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용 또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